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의사단체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의사들이 총파업 배수진을 치자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대폭 확충 방침은 굳어진 분위기입니다. 정부 입장, 또 정치권 움직임 알아보고 의사협회 입장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경기 수원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 사기의 추정 피해액이 200억을 넘어선 가운데 경찰이 임대인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확인한 임차인도 피하지 못한 사기. 사회부 우종훈 기자가 취재한 내용 토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뉴스큐 오늘도 개전 12일째 병원 폭발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중동 분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상자와 피난민이 모여있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병원에 폭탄이 떨어지면서 최소 500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폭격이 또 다른 테러 단체인 이슬라믹 지하드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무차별적인 보복 공격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자 지구의 알-아흘리 병원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부서진 건물에서 화염이 치솟는 가운데 사망자와 부상자가 쉴 틈 없이 실려 나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이 이 병원을 공격해 적어도 500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상자들은 알쉬파 병원 등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가자지구의 병원들은 공습에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까지 몰려들고 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상전 개시를 예고하면서 민간인에게 대피하라고 한 라파 등 남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난민이 할 수 있는 건 공습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위에서 가족을 찾아 헤매는 것밖에 없습니다. 야 rabbi manna ghayraka ya rab manna ghayraka ya rab ya rab qatal atfal ya rab walla ya rab hazzaruna.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7일 하루 동안 200곳을 타격하는 등 지금까지 가자 지구에서만 5,000곳 넘는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최고 지휘관 중 하나인 아이만 노팔 사령관을 제거하기도 했지만 무차별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Appalling reports that civilians attempting to relocate to southern Gaza were struck and killed by an explosive weapon must be independently and thoroughly investigated, as must all allegations of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참전이 우려되는 이란은 이스라엘의 무차별 보복을 계기로 사태 개입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در صورت تداوم جنایات جنگی رژیم کودککش اسرائیل علیه ساکنان غیر نظامی غزه هر احتمالی متصور هست. 확전을 막기 위한 각국의 외교적 행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 중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스라엘과 요르단 방문을 하루 앞두고 병원 대참사가 벌어지면서 사태는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병원 대참사, 이번 폭격 관련해서 중동의 이슬람권은 극악한 전쟁 범죄라면서 일제히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마무드 아바스 수반은 이스라엘 군의 이번 공습은 병원 대학살이라고 비난하면서 사흘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요르단 외무부도 이스라엘이 병원 공습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을 했고, 카타르 외무부는 잔인한 학살이자 극악무도한 범죄라면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역시 공식 애도의 날로 선포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폭탄의 화염이 곧 유대 민족주의자들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무슬림과 아랍인들에게 수요일인 내일을 적에 대한 분노의 날로 삼자면서 거리와 광장으로 달려가 격렬한 분노를 표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가자지구 병원 폭발 사태와 관련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서로 상대방 책임이라고 비난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마스 측이 이스라엘군 공습 때문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이스라엘 측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의 로켓 오발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당초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가자시티의 알 아흘리 아랍병원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아 최소 50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마스는 끔찍한 학살이자 명백한 전쟁 범죄라며 이스라엘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이번 사건이 이슬라믹 지하드의 로켓 오발에 따른 것이라고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번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방문길에 오른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에도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가자지구 병원 공습 이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을 취소하면서 요르단 방문 일정 전체가 연기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는 바이든 대통령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출국 직전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바이든 대통령과 요르단에서 만나기로 한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병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에 항의하고 자국민 희생에 따른 대책 수립에 나서기 위해서입니다. 요르단에 있던 아바스 수반은 서둘러 자치정부로 복귀하며 사흘간 국가 애도 기간을 지정했습니다. 앞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아바스 수반을 만나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 의제를 조율할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지만 병원 공습으로 분위기가 급반전됐습니다. I'm thinking about it. Yes, An we apartment, a are house. ready. Thank you. 백악관은 요르단 국왕과 상의 끝에 이번 순방에서 요르단 일정을 모두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이 빠지면서 요르단, 이집트와 함께하기로 했던 4자 정상회담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 병원 공습에 따른 민간인 희생에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이 미뤄진 지도자들과 조만간 만나길 기대한다며 정기적으로 직접 소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순방으로 민간인 희생을 막고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며 하마스를 고립시키려 했던 바이든 대통령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팔레스타인과 하마스를 분리 대응하며 이스라엘과의 균형점을 찾으려던 전략이 진통을 겪게 된 겁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병원 공습이 자신들이 아닌 이 하마스 연계 세력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로 향하는 기내에서 좀 더 정밀한 정보를 파악하면서 메시지를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과 만나 전쟁 계획과 관련해 어려운 질문을 할 거라고 백악관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 조정관은 현지 시각으로 18일 텔아비브로 가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 전시내각 강요들을 만나 향후 이스라엘의 계획과 목표에 대해 알아볼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친구로서 좀 어려운 질문들을 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문 기간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피해자와 인질의 가족들을 만나고 방문 기간 대중연설도 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도자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이번 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기존 제재와 추가 제재의 시행을 위해 민간 부문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번 주 발표될 제재는 앞으로 여러 차례 있을 제재의 첫 번째 조치입니다. 하마스는 세계 곳곳에서 비정부기구와 자선단체를 이용해 자금을 모으고 있는데 이번 신규 제재는 국제금융망에서 하마스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하마스의 공습을 받은 이스라엘의 강경 대응이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고 유엔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7일 유엔 인권조사위원회는 우선 민간인 거주지를 향해 로켓 박격포 공격을 감행한 하마스의 행동이 명백한 전쟁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군사적 우위에 있는 이스라엘이 대응 공격을 하며 피해를 더 크게 낸 점 역시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하마스 공습 이전에도 이스라엘이 불필요하게 무력을 사용하고 민간인 사상자를 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지적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 큰 위협은 따로 있다. 더 큰 게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자주 등장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최대 위협, 헤즈볼라의 참전 여부입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무력 충돌 이후 그동안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산발적인 교전을 이어왔는데 최근 공격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인데요. 헤즈볼라는 어제 이스라엘 북부 국경에서 이스라엘 탱크를 공격하는 영상을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현재는 이스라엘이 포격전으로 맞서면서 충돌 양상이 더욱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헤즈볼라를 이번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지난 1982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레바논을 공격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결성됐습니다. 레바논 정규군보다 더 강한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비정규 군대라는 수식어가 이렇게 따라다니죠. 헤즈볼라의 군사력은 하마스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2006년 레바논 전쟁, 2014년 시리아 내전, 예멘 내전 등에 참여하면서 전투 경험이 있는 전투원만 수천 명입니다. 특히 꾸준히 이란의 지원을 받으면서 군사력은 크게 향상됐는데요. 예비 전력을 포함해 최소 6만 명의 병력을 보유했는데 하마스의 2배 이상 병력입니다. 또 이스라엘 침투를 위한 특수부대까지 따로 훈련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위협적일 수밖에 없죠. 현재 이스라엘 남부에서 벌어지는 하마스와의 충돌에 더해 이스라엘 북부에서 헤즈볼라와 전면전으로 확전된다면 중동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더욱 커지는데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전면전을 막기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지만 헤즈볼라를 앞세운 이란이 선제 개입까지 시사하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고 이번 병원 폭발로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식량과 물, 연료가 빠르게 고갈되면서 생존 위기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가자지구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왔다면서 구호 물품의 신속한 반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은 물을 얻기 위해 매일 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나마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에 주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جاي عبي مي حلوه للشرب بستخدمها لكل الاستخدامات هذه اللي انا بلاقيها مش بس للشرب لكل الاستخدامات. 일부 지역은 소금물이라도 받아놔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됐습니다. احنا قاعدين من الوقت هذا بنعبي مي مالحه يعني انا مستعد اشرب لك من المي المالحه هذا عادي يعني ها. 가자지구 전면 봉쇄 열흘이 넘으며 돈이 있어도 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وضع مأساوي يعني أنا عندي في البيت 7 عائلات مشرطة ومن الساعة 7 واقفة وهي هذا بكفي 7 عائلات بأطفالهم. 병원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당장 연료가 바닥나면 수천 명의 환자가 목숨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They depend on machines to continue their lives. They depend on oxygen, on ventilators. And we have in the dialysis machine around 60 patients. All of this number is... 하지만 연료를 실은 유조차와 구호물자가 담긴 트럭은 아직도 라파 검문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난민 유입을 우려해 국경을 개방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피난민 출국은 허용해도 물자 반입은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엔은 병원 연료 비축분은 하루치, 식량은 4-5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신속한 국경 개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No supplies have come into Gaza since the 7th of October. Nothing. No fuel, no food, no water, no other types of assistance. 폐허 속에서 매일 수십 구의 시신을 처리해야 하는 가자지구 주민들. 심각한 수인성 전염병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인도적 재앙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상황은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지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 재판관이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으로 헌법질서 수호에 앞장서 왔다면서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녀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점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지만 후보자를 찾는 게 쉽지 않았다며 임기를 마친 뒤 연임할지 등에 대해서는 추후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면서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참모진과 회의에서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팍팍해진 삶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길 것을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김기현 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 최근 임명된 유이동 정책위 의장과 이만희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당 사역과 상견례를 겸한 오찬을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당은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당 정 간의 정책 소통을 더 긴밀히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예상대로 총파업을 거론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일단 확대폭에 대한 발표를 연기하고 의대별 수요 조사 등을 통해 명분 쌓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협의 없이 확대폭을 발표할 경우 3년 전보다 더한 파업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정부가 예정대로 의대 증원 확대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면 이는 명백한 구사 의정 합의 위반이며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애초 이번 주 파격적인 의대 증원 발표를 검토하던 정부는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입니다. 지역별, 의대별로 의대 인력 수요를 면밀하게 조사해 구체적인 밑그림을 짜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적어도 내년 4월까지는 교육부에 증원 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와 확대폭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당장 이달 안에 결론 내기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의대 정원 추계는 오래 걸리지 않겠지만 의료 공백 해소 방안까지 고려해서 확대폭을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들이 있으니까요. 그 연구 결과들을 재분석하면 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늘어난 정원이 필요한 분야에 가서, 그러니까 응급 환자 보고 지방에서 환자 보는 데 가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의료 시스템을 정말 대대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정부는 의대 정원 확충을 전제로 필수 의료와 국립대병원 지원 방안을 통해 의사협회 달래기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폭 확충이라는 방침은 확고해서 의사협회와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네,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 이슈와 맞물려 볼 사안이기도 하죠. 의대 쏠림 현상도 심해지면서 서울대조차 중도 포기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공계는 물론 같은 의학 계열 내에서조차 의대를 쫓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데 의사 증원과 더불어서 인재 양성 전반에 대한 대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떤 대학이든 몇 수를 하든 무조건 의대로. 최상위권 학생 사이에 퍼진 광풍에 가까운 의대 블랙홀 현상은 서울대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서울대에선 최근 4년간 매년 10% 정도가 학교를 자퇴했는데 2019년 193명에서 2022년 328명으로 7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이 기간 의치대 자퇴생은 없는 데 반해 공대는 328명, 농업생명과학대 277명, 자연과학대는 152명이나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N수로 의대에 진학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의 압도적으로 의대를 가려고 하죠. 아, 지방이라도 서울에 좋은 대학교 돼도? 지방이라도가 아니라 어디든 가죠. 대부분의 학생들 입장에서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수입이 보장되고 정년이 없는 것이 가장 강점인데 이공계 학과에 가면 그걸 보장을 못 하잖아요.
의대 쏠림 현상은 심지어 같은 의학 계열 내에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서울대에 합격하고도 다른 대학에 간 학생 비율을 보면 1위부터 4위까지가 모두 의학 계열인데 서울대 치대조차 평균 3명 가운데 1명 넘게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치과 의사와 달리 일반 의사는 진료 과목에 제한 없이 소위 돈 되는 과는 모두 개설할 수 있어서란 분석인데 정부가 의사 증원과 함께 인력 양성 대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대로만 쏠리는 현상 이거 계속 방치하면 학문도 문제겠고 산업과 경제까지 위기가 초래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인재 양성 정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의대 증원 역시 목표한 대로 지역과 필수 의료 확충 성과를 내려면 지역 의료인을 제대로 키워 정착시킬 수 있는 종합 대책이 함께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정확한 확대 규모는 발표되지 않고 있지만 정부의 확대 의지가 분명하고 또 규모도 작지 않을 거란 전망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긴급 회의까지 열고 강력한 투쟁 의사를 밝혔던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최근 이 이슈가 이제 불거지면서 여러 기사가 쏟아지고 있고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거든요. 가장 의사 입장에서 반박하고 싶은 댓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희가 반박이라기보다는 예.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오해하고 계시거나 네. 좀 불쾌하게 느끼시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뭐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의사들의 밥그릇을 위한 것이 아니냐, 예. 의사들의 이기주의가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기가 너무나 쉬운 환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의사들은 10년 후에 나오는 후배 의사들과 지금 기성 의사들이 다른 어떤 직업과 마찬가지로 경쟁을 한다든지 밥그릇 싸움을 한다든지 하는 커리어가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기적인 개인적인 이유에서의 이기심이 아니라 네. 정말로 의료 환경 구조안에 있어서 저희가 보고 있는 한국 의료계에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의사 증원이라고 하는 단순한 양적 해결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대체로 밥그릇 지키기란 여론이 좀 있고 사실 또 직접 확인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반대 여론 또 정부 입장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면 또 대변인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분위기부터 한번 여쭤볼 텐데 전공의 협의회를 포함해서 젊은 의사들도 참석한 것으로 저희가 보도를 했거든요.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뭐 전공의 협의회 회장을 비롯해서 이제 각계 그러니까 의사 사회 내에도 뭐 지역별로 또 지역별로 여러 산하 단체장 분들이 참여하신 건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은 사실 2년여 동안 저희가 2020년에 어떤 파업을 겪으면서 단체 행동을 하면서 사회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의료계 내에서도 굉장히 상처가 깊고 힘든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그 현안에 대해서 사회적 갈등적인 방식이 아니고 네. 협의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가자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정부와 논의를 해왔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어떤 공식 문건으로 확인하는 바도 그렇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협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충격적인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네. 그간에 있었던 어떤 노력들은 사실은 소용없는 것이 아니냐 뭐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회의론이 많이 부상되면서 네. 그 집행부를 성토하기도 하고 앞으로 대응에 관해서도 굉장히 좀 심각한 분위기였습니다. 네, 방금 갑작스럽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정부의 발표나 어떤 입장 발표가 갑작스럽다는 게 의협 입장인데 정부는 그동안 14번 논의를 했고 했지만 그동안 진전이 없었다. 소통의 과정이 있었다고 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갑작스럽다고 밝히시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14번을 말씀하시는 건 아마 의료 현안 협의체 14차례 회의를 말씀하시는 걸 텐데요. 거기에서 한 내용은 필수 의료의 문제에 대한 대응을 저희가 논의를 한 것이지 의사수에 관한 문제라든지 의대 증원에 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까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얘기를 한 거지
네, 인력뿐만이 아니라 인력보다는 사실은 이제 뭐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소아과 진료 붕괴라든지 현실에 대해서 네, 지금 2023년에 한국 사회가 접하고 있는 정말 시급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자라는 그런 의지에 따라서 의료계에서 먼저 협의체를 제안을 드려서 그 문제부터 해결해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와중에 필수 의료 의사 인력과도 관계된 의대 증원을 얘기하고 싶다라는 정부 측의 입장이 있는 것을 저희가 꾸준히 알고 있었고 이제 막 그런 이제 인력과 관련된 의대 증원 문제를 얘기를 시작해 보자라는 시점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14번 논의 동안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는 건가요? 네, 의대 정원에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고 앞으로 하겠구나라고 예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어제 긴급회의 피켓을 보니까 일방적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고 그다음에 합의 없는 정원 확대 반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네. 일방적인 어떤 방향성을 반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정원수 확대 자체를 반대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정원수 확대 자체는 이제 저희 대의원의 의결 사항이기도 한데요. 네. 이제 의사수 확대, 그러니까 의사수를 증가시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말 궁극적인 방식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사 수는 10년 전에 뭐 2만 명, 20년 전에 5만 명 이런 식으로 더 적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때의 소아과 진료가 붕괴하거나 네. 아니면 응급실 뺑뺑이가 심화하거나 그렇지 않았던 것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전문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예, 국민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찾으셨는데 지금은 어떠한 이유든 그러한 필수 의료라고 저희가 명명한 영역들이 기피하는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분포의 문제지 수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사회의 현장, 근로 현장도 기피하는 현장이 생기는 것은 양적 문제가 아니라 질적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물리적으로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숫자를 가지고 현재 정해져 있는 숫자 안에서 분포를 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네. 게 의사협회 입장인데 언론 보도를 봐도 그렇고 또 기존에 인터뷰하신 걸 봐도 이게 똑 떨어지지 않는 대답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 어떤 합의 없는 정부의 그런 협상 태도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그 확대 자체를 반대하시는 건가요? 한 명이라도? 네,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계속 저희가 지적해온 것처럼 이것이 근본적인,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치료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의사수가 부족해서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의료계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법이 의사수 증원이 될 수가 없다고 계속 말씀드려왔고요. 그리고 절차적인 방식에 있어서도 문제다. 왜냐하면 과거에 뭐 저희가 이제 보였던 어떤 그런 의사 사회에서의 어떤 거부적인 모습, 뭐 의대 증원 논의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태도를 취하지 않았고 2년여간 꾸준히 소통하고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제 일관된 입장을 계속 저희가 견지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폐기 처분되는 그런 의사결정이 혹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결국은 지금 의료계를 둘러싼 어떤 사회적 환경 그리고 다른 나라의 비교인데 OECD 평균이 3.7명이지 않습니까? 1000명당 의사 숫자가. 근데 우리는 이제 한의사를 포함해도 2.6명이라는 게 정부의 어떤 명분의 근거이고 또 한 가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의료 수요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고령화도 우리 사회 큰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비 의사 인원인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고선 대안이 없다는 게 이제 정부를 포함한 확대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신다면요? 일단은 그 이제 의사 수를 인구 대비 의사 수라고 하는 그 지표를 무작정 들이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적으로 좀 비과학적인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비교되는 OECD 상당 국가들은 의사 수가 많은데 그 의사들의 근무 형태가 한국이랑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영국이나 뭐 유럽 대부분의 독일과 같은 나라들은 의사들이 주 30시간 정도밖에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국민분들이 의사를 만나려면 더 많은 의사 수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에서 의료기관에 하루에 뭐 10명에서 20명, 뭐 40명 이내로 환자를 보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국민분들이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횟수를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제한하면서 어떤 전체 의료비의 그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 수도 정부가 원하는 만큼 늘려서 그 의료비의 어떤 폭증과 같은 결과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사회적인 합의가 되어 있는 국가들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에서도 나오는 게 응급실 뺑뺑이 문제, 또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 문제가 있는데 의사 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게 좀 해결되는 것 아닐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좀 일반적인 시각이기도 합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렇게만 된다면 어떻게 뭐 반대를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늘어나는 의사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전공의 지원율에 해당하는 젊은 의사분들에게 소아과에 가라. 소아과 너무 보람 있고 좋지 않냐. 예. 흉부외과에 가세요. 너무 멋있는 직업입니다. 아무리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해봐도 젊은이들이 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영역이 열악화돼서 소송과 분쟁에 늘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집에 가지도 못하고 식사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여력이 없는 그런 삶, 그런 삶을 MZ세대인 의사들이 정말로 그 희생을 해가면서 원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회의 모든 영역이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깊이가가 되어 있는 부분을 사실 OECD의 기준을 말한다면 OECD에서 제공하고 있는 필수 의료 영역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 그것이 뭐 재정적인 부분도 될 수 있겠고요. 사법적인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위험한 사람의 생명이 오가는 영역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그 신이 아닌 인간이 하는 영역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을 그 상대방을 범죄자로 탓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겠다는 사회적인 보호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필수 의료 현장은 그런 보호 장치가 어느 것도 없고 점점 더 문화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서의 의사들은 그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선 의료 수도 늘려서, 그러니까 정원 수를 늘려서 말씀하신 기피 분야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라고 하셨나요? 네. 그게 하나가 이제 필수 의료의 진료 수가를 인사하는 방안, 그리고 적정 인원을 낙후 지역에 배분하는 시스템, 이걸 같이 구축하면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정부의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네, 그런 의견들은 저희가 의료계에서도 뭐 20년, 10년간 계속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의료 수가라고 뭐 저수가라고 하면은 사실 국민분들이 오해하시기 좋은데 이걸 의사의 개인적 수입이라고 오해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수가라는 것은 그 의료 현장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얼마다라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수술실의 환경, 그다음에 의사를 비롯한 다른 의료 인력들의 인건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질적인 것의 비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가가 낮으면 좋은 수술 재료를 쓸 수도 없고 뭐 로봇 수술도 할 수 없고 뭐 이런 아주 열악한 환경으로 자꾸 몰리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수가가 개선돼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려 온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역 뭐에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사실 이 부분은 지역 인구 정책, 국가적인 정책과 같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의료계만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신도시가 생기면서 인구가 늘어나면 누가 가라고 하지 않아도 거기에 소아과라든지 병원이 먼저 들어가서 생깁니다. 네. 그런 것은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인구가 없는 곳에 갑자기 의사 혼자 가서 뭘 해보라. 이거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더 중요하게 좀 심각하게 느끼시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행위 자체가 과실도 범죄화되는 그런 형벌화되는 경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뭐 10억대, 20억대의 소송 리스크를 개인이 줄 수 없겠다. 이런 네. 것들이 현실적인 장벽으로 점차 심화돼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의협의 입장이 의사 숫자가 늘면 의료비가 증가하고 의료의 질은 떨어진다 이런 주장이 있던데 어떤 좀 논리인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의사라는 이제 직역의 특징을 보시면 의사는 면허제라는 특이한 이제 특이적인 구조 안에 들어있는 직종 네. 중에 하나인데요. 그 말인즉슨 의사가 배출되면 그때부터 의료 행위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국민분들이 의사를 만나서 진찰료가 바로 발생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찰료라고 하는 우리의 그 건강보험 재정에 의존하는 어떤 현상 때문에 의사가 늘어나서 뭐 놀지 않고 일을 한다면 진찰료가 발생하고 그에 수반하는 진료 행위에 대한 의료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네. 그 부분을 사회적인 자원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급여 영역에서는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의료비로 총량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총량 증가를 인력에 해당하는 의사를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배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같이 증가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행위를 하는 순간 그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 의료비가 발생한다는 논리인 그렇죠. 건가요? 네. 근데 아파야 의료 행위도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의사를 고용을 해놓고 만약에 진료를 보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그 의료 기관이 적자가 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의사가 이제 다시 이제 그 의료 기관이 폐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 식으로 사실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실패한 인력 정책을 할 것인가? 예, 그런 문제가 또
연이어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협에서 또 이제 반대 논리로 말씀하시는 게 정치적 효용성에 의해서 정부가 밀어붙인다고 하셨는데 아까 저희 국회 연결하실 때 맞습니다. 들으셨습니다만 네. 물론 강론에선 좀 동상이몽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네, 네. 큰 틀에선 지금 모처럼 여야가 한 목소리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 문제를 정말 요즘에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네. 아직 대통령실이나 어떤 정부의 발표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는 지금 뭐 1,000명이다, 2025년 입시에 적용된다 하는 식으로 동요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이게 국민적인 사안이 되어버렸는데 네. 사실 외국에서는 의사수 정원의 문제를 이렇게 정치권에서 관심 갖는 의제가 아닙니다. 그냥 실무선에서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가 이렇게 변하고 질병 유병률이 이렇게 되니까 당분간 뭐 5년간은 의사를 이만큼 좀 늘려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설득력이 있으면 의료계에서 저희도 감당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를 해서 늘려봅니다. 늘린 다음에 다시 의료비가 너무 증가해서 그리고 또 이 지표가 좋아졌으니까 다시 감축시키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좋습니다. 그럼 다시 감축하죠 하는 식으로 저희가 충분히 차분한 가운데 이성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의대에 관련돼서 굉장히 어떤 환상적인 기대, 그 동화적인 어떤 예측 그런 것들을 기반해서 지역에서 마치 의대를 유치하면은 지역의 복지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의료의 문제 또 의료 정책의 문제를 정치의 어떤 표심의 향방을 가르는 쪽으로 지금 양측에서 이용하고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정말로 건강 지표라든지 국민 건강의 그 수준을 높일 것인가. 그렇지 않고 그냥 비용만 소요하고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고 또 의료 환경에 있어서 불균형을 심화하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대변인님께서 진단이 틀렸기 때문에 처방도 틀렸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자, 진단을 하려면 지금 시점에서 의사협회란 정부가 어떤 좀 진단을 하는 과정에 함께 어떤 측면을 좀 들여다봐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진단을 할 때 저희가 환자를 만날 때요. 처음에 환자분의 언어를 듣거든요. 환자분이 배가 아픕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배가 아픈 증상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갑자기 의사가 환자분 얼굴을 보고 당신은 안색이 좋으니까 머리를 검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환자분의 증상을 중심으로 진단이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과학적인, 의학적인 바탕에서 이 증상과 이 환자분의 기왕력이나 검사 결과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취합해서 배제 진단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 가운데 가장 높은 진단을 저희가 이제 가져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그 의학적인 진단법을 사회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여기가 아픕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의대를 유치하는 게 표가 됩니다. 이런 것이 우선이 된다고 하면 의료 현장의 중요한 지점들이 다 전복돼 버리는 그런 이제 가슴 아픈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현장의 목소리가 왜 나왔을까? 이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진단에 공감이 된다면 의대 정원수 확대도 논의해 볼 수도 있다는 게 의협 입장인 건가요? 그렇죠. 진단에 진단과 그다음에 진단 과정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다고 한다면 의협도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이고요. 의료계도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년 전보다 그게 이제 성사가 안 되면 3년 전보다 더한 파업을 하겠다. 3년 전엔 전공의협의회를 중심으로 젊은 의사들 중심으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더한 파업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더한 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좀 저희가 이렇게 국민분들 걱정시키는 말을 하고 싶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나올까 봐 두렵다, 걱정된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2020년에 저희가 이미 파국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에 정말 깨진 그 신뢰관계를 회복하려고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왔는데 그것이 물거품이 된다면 저희가 그 어떤 회의적인 그런 마음이라든지 그 실망감이나 좌절감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게 될지 그 부분이 매우 걱정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어제 자리에서 파업을 하게 된다면 일단은 이제 국민을 볼모로 하는 그런 이제 논리가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좀 이 정도는 좀 보호장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없었습니까?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런 논의가 비공식적으로 나왔는데 내용이 너무 심각한 것에 대해서 관계자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목소리도 당연히 나왔고요. 저희는 신뢰관계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폐기 처분하는 형태로 나온다고 하면 그것에 관해서도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당연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업
사업과 관련해서 당연히 국민분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을 좋아할 의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상수같이 우리가 의료 환경을 둘러싼 고정적인 어떤 상수는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의료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진단 과정,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좀 대화로 갈 수 있는 좀 분위기를 저희가 보도할 수 있기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김희연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부의 민영화 기조 속에 진행되고 있는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 절차에서 석연치 않은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애초 최대 주주인 한전 KDN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단독 매각을 선호했던 매각 주관사 3일 회계법인이 마사회 지분과 묶어서 파는 통매각으로 돌연 방침을 바꾼 겁니다. 이러면 한전 KDN은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낙찰 기업은 비교적 손쉽게 YTN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공기업들이 소유한 YTN의 지분 매각 절차를 본격화했습니다. YTN 전체 주식의 21.4%와 9.5%를 각각 보유한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가 그 대상. 공공기관의 자산 효율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당장 의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디어를 정치적으로 예속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유지하려고 하는 악순환의 발상이다. 지분 매각과 탄압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공공미디어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우려와 비판에도 관련 절차에 먼저 나선 곳은 한전 KDN. 매각 주관사로 선정된 3일 회계법인은 지난 2월 한전 KDN 지분만 단독으로 매각하는 게 유리하다는 취지의 제안서를 내놨습니다. 마사회 지분을 묶어 파는 이른바 통매각에 부정적이었던 겁니다. YTN이 확보한 3일 회계법인의 제안서를 보면 단독 매각을 해야 한전 KDN의 이익이 극대화되고 매각 절차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통매각은 의사결정 지연만 초래한다고 적시했습니다. 공동매각이 시너지를 올린다 이 얘기는 3일 기치조라고 하는 소리고 객관적으로 보면 21%인 때가 몸이 가벼울 때가 팔기가 좋지. 물량이 너무 작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같이 손잡고 연합하면 되지. 그런데 3일 측의 입장은 석 달도 안 돼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세 차례 유찰과 재공모 등 우여곡절 끝에 3일 회계법인이 마사회 지분의 매각 주관 업무까지 맡게 된 뒤였습니다. 큰 지분을 갖고 있어서 공동으로 이렇게 하면 경영 프리미엄이랄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가능해서 주관사의 의견에 따르면 그러면 더 많은 실익을 거둘 수 있다. 당시 4대 주주였던 마사회 입장에선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한전 KDN 지분과 함께 파는 게 유리하지만 반대로 최대 주주인 한전 KDN은 잠재적 이익의 일부 포기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한전 KDN은 통 매각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드시 경영권을 원하는 자만 들어오지 예를 들면 파이낸셜 인베스터는 안 들어오겠죠. 제가 보기에도 그 전략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어젠다가 있겠죠. KDN 측에서도 그렇게까지 한. 매각 방식 변경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3일 회계법인 측은 전략적 결정이었다고 답했습니다. 한전 KDN과 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주관사로 자신들이 모두 선정되면서 통매각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YTN 지분 매각은 참가 신청서를 낸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를 거쳐 오는 23일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통 매각 덕분에 낙찰업체는 한 번에 YTN의 새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YTN 최대 주주 지분 매각과 관련해 단순한 재무적 역량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공영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경영 철학 등이 종합적으로 심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회의에서 YTN의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이후 방통위가 벌일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무처에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공기업이 보유한 YTN 지분 매각 계획을 확정한 이후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는 지난 9월 21일 YTN 지분 매각을 공고했고
오는 23일 오후 입찰서 제출과 개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이른바 허위 보도 의혹을 자체 조사한 JTBC가 당시 취재 기자가 인터뷰를 짜깁기 하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JTBC는 당시 사회탐사팀 소속이던 봉지욱 기자와 APD가 보도 넉 달 전인 2021년 10월 대장동 브로커 조우영 씨를 3차례 인터뷰해 당시 대장동은 대검 중수부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윤석열 검사는 만난 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봉 기자는 이를 사회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남욱 변호사가 전해들은 내용으로 진술한 검찰 조서만 가지고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 씨를 상대로 한 2012년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을 2011년 대검 중수부가 한 것처럼 인터뷰를 왜곡해 윤석열 당시 검사가 속해있던 중수부가 개조 압수수색을 하고도 대장동 수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꾸몄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열리는 금융통합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6연속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위축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 가계빚과 중동 무력 충돌발 물가 상승 등 불안 요소도 여전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준금리는 6연속 동결 전망이 우세합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지난 1월 이후 3.5%로 묶인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무역수지 흑자 폭이 2년 만에 최대치로 늘었지만 안심하긴 이른 상황입니다. 수출보다는 수입액 감소에 기댄 결과로 하반기 반등으로 보기엔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무역수지 불황형 흑자라고 하는 건 지금 국제 에너지 가격이 이제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다시 뛰게 되면 그걸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질 거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경기에 방점을 찍고 금리 인하에 나서기에는 불안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오름폭이 다소 줄긴 했지만 가계빚은 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잡히는 듯했던 물가마저 5달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중동 무력 충돌이 물가 상승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습니다. 이란이 개입하거나 장기전으로 갈 경우 국제 유가가 올라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격화될 경우에 이란이 이 해협을 봉쇄하게 되면 전 세계 이제 원유가 유통되는데 굉장히 차질을 빚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국제 유가가 뭐 150달러 선까지 올라가는 그야말로 오일 쇼크 사태도 미국과 2%포인트로 벌어진 금리 차도 신경 쓰이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FOMC의 금리 동결 전망이 높아 우리로서는 시간을 번 셈입니다. 이에 이번에도 추가 인상 여지를 열어둔 매파적 동결을 한 뒤 대내외 상황을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같은 채소류부터 소금 등 주요 재료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벌써부터 올해 담글 김치 양을 줄이거나 아예 김장을 포기하겠다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윤흥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수산물 시장에 장을 보러 온 손님들. 요즘 안 오른 게 없다지만 김장에 꼭 필요한 배추와 소금 가격을 들으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배추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좋지도 않은 거 요만한 거는 8,000원 줬어, 2개에. 시들시들해갖고 막 그런 거. 줄이겠지요, 조금씩 해먹고. 올해는 아예 김장을 포기하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통에 상인들의 속도 타들어갑니다. 차라리 뭐 사서 먹는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거로 대체품 먹고 하다못해 뭐 열무 이런 알배기 이런 걸로 해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소비가 많이 안 돼요. 최근 배추값은 평년보다 20% 넘게 비싸져 한 포기에 6,500원을 넘겼습니다. 값이 폭등해 금추라는 말까지 나왔던 지난해보다도 11% 올랐습니다. 올해 여름 전국 곳곳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작황이 나빠지며 값이 치솟은 탓입니다. 가을 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무름병이 유행하고 있어 장담할 순 없습니다. 또 김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생강과 고춧가루 역시 평년과 비교하면 각각 70%와 10% 정도 비싸진 데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할 때 한 움큼씩 들어가는 소금값 상승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여름 내 이어진 폭우로 생산량이 줄어든 가운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사재기 현상까지 빚어지며 고공행진 중입니다. 굵은 소금 5kg 가격은 지난해 11,000원대에서
올해 13,000원대로 뛰면서 8,000원대인 평년보다는 약 60% 폭등했습니다. 유독 김치 수요가 많은 음식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장 비용이 늘었다고 해서 상에서 김치를 뺄 수도 없으니 재료값 인상이 매출 감소로 직결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겉절이를 매일매일 담그는데 아무래도 매출의 타격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한 20-30% 정도.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자와 상인, 식당 주인까지 모두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 정부는 이달 말까지 배추 공급량 확대와 할인 지원 등 김장 재료 수급 안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 설탕 가격이 지난해 10월 톤당 538달러에서 1년 만에 727달러로 35% 상승하고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 설탕 가격 상승은 인도의 설탕 수출 쿼터 축소 가능성과 내년 태국의 원당 생산량 감소 전망에 따른 것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하지만 국내 제당업체들이 국제 가격을 반영해 이미 국내 설탕 가격을 인상했고 4-5개월분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사측의 인력 감축안에 반대하며 다음 달 9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대규모 적자가 쌓인 사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음 달인 11월 9일부터 총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안전한 세상, 안전한 지하철, 시민 서비스의 영속을 위해 서울교통공사 양노조 연합교섭단은 다음 달 11월 9일 총파업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이번에도 쟁점은 인력 감축입니다. 공사는 오는 2026년까지 전체의 13%가 넘는 2,200여 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누적 적자가 지난해 기준 17조 원이 넘는 가운데 경영 효율화를 통해 어려움에 대비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에 노조 측은 인력 감축은 안전 위협과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거라며 결사 반대합니다. 서울시의 인력 감축과 구조 조정안은 결국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인력 감축 문제로 서울 지하철 총파업이 단행돼 하루 동안 퇴근길에 불편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양측은 파업 돌입 전까지 물밑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모제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오늘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추모대회 초청장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중한 접근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회의 결과 지난 5월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론조사 관리감독법 제정안은 여론조사를 위축시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의 여론조사 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로 공표나 보도를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려면 요건을 갖춰 위원회에 등록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판사의 선처를 받아내주겠다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수석의 아들 30대 김모 씨와 공범 조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만 원 추징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제 재판장에게 전화와 문자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내일 전국에 때 이른 추위를 부르는 요란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주말까지 강풍이 불고 도로에는 살얼음이 만들어질 것으로 우려가 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은입니다. 네, 추위를 부르는 비라. 자, 비 상황부터 알아볼 텐데 내일 비 돌풍과 함께 벼락을 동반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가을비답지 않게 요란한 비가 지날 전망인데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지만 후면에 찬 공기를 동반하고 있어서 짧고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경기 북부지방부터 시작이 돼서 점차 내륙으로 확산하겠는데요. 중부지방은 오후 늦게부터 비가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이 돼서 모레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비가 그친 뒤에는 이른 초겨울 추위가 예고돼 있는데 그래서 도로 살얼음 가능성도 우려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비는 때이른 초겨울 추위를 몰고 옵니다. 비가 그친 뒤 서울 아침 기온이 금요일에는 8도, 주말인 토요일에는 올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영상 5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중부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 전망입니다. 추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모든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지고 영동 지방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강원 내륙과 산간도로에는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미끄럼 사고를 일으키면서 도로 위 살인자로 불리는 기상현상으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까지 이어진 뒤에 다음 주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네, YTN 뉴스큐 이어가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꼼꼼하게 보완해 대폭 강화했습니다. 저사양 인공지능 AI 칩과 제3국 경유 우회 수출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통신회사 화웨이가 최근 내놓은 신형 스마트폰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도 7나노미터 공정의 첨단 반도체를 탑재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미 정부의 규제 기준 속도보다 낮춘 반도체를 개발해 중국에 판매한 데 힘입었습니다. 이처럼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구멍이 뚫리자 미 정부는 이를 보완한 촘촘한 규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There is no room to negotiate when it comes to protecting Americans' national security, including protecting emerging technology. 미 정부는 이에 따라 현지 시간 17일 사양이 낮은 인공지능 칩에 대해서도 중국 수출을 추가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출 통제 대상을 중국에 있는 기업에서 중국 본사의 해외 사업체, 미국이 자국 무기 판매를 금지한 21개국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미국의 우방국에 있는 중국 회사가 반도체를 수입해 이를 중국에 몰래 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 중국으로 이전될 위험이 있는 40개국 이상에도 수출 허가를 별도로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는 직격탄을 맞아 주가가 4.7% 급락하고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7조 2천여억 원 증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발표에 앞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中方已经多次就美国对华芯片出口管制表明立场。我们认为美方应当停止将经贸科技问题政治化、工具化、武器化。 앞서 미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해선 규정을 바꿔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예외로 인정해 한국 반도체 기업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미국 정부가 사양이 낮은 AI 칩과 심자외선 노광 장비의 중국 수출을 막기 위해 수출 통제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수출 통제 강화 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특히 첨단 AI 칩은 국내 생산이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번 추가 수출 통제는 AI 반도체 제조 기업인 엔비디아가 사양을 낮춰 중국에 계속 AI 칩을 공급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대1로 10주년 기념 연설에서 미국을 겨냥한 비판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시 주석은 오늘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3차 1대1로 정상포럼 개막식에서 일방적인 제재와 경제적인 억압, 디커플링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른 나라의 발전을 위협으로 보고 경제적 상호 의존을 리스크로 보면 발전이 없다면서 중국은 이념 대립과 지정학 게임, 집단 정치 대결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오늘 중국 3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9%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 6.3%에 비해서는 둔화한 것이지만 1분기 4.5%에 비해선 나아진 수준으로 시장 전망치도 상회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4.4%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질에 이어 세계 소고기 수출 2위 국가인 미국에서 소고기 가격이 오르자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점유율 1위였던 미국산이 호주산의 1위 자리를 넘겨주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한 대형마트 축산 매장입니다. 미국산 소고기와 호주산 소고기, 한우가 함께 팔리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국내 수입 점유율 1위 자리를 지키던 미국산 소고기가 호주산의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국가별 수입량을 보면 미국산 소고기 점유율이 더 높았지만 이번 달 초에는 역전됐습니다. 미국에서 도축하는 소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대비 미국 소 도축량은 5.4% 줄었고 가격은 21.3% 올랐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 미국에서 가뭄이 이어지면서 사료값이랑 인건비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육하는 이 소의 숫자를 많이 줄여왔는데요. 그게 이제 몇 년 지나서 올해부터 굉장히 소고기 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반면 호주 도축 두수는 지난해보다 33% 증가했고 가격은 67% 넘게 싸졌습니다. 이상기후로 소가 먹을 풀이 부족해졌고 사육 비용이 증가하면서 부담을 느낀 호주 농가가 앞다퉈 소를 팔고 있는 게 원인입니다. 국내 소고기 값도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미국산 소고기는 지난해보다 많게는 20% 가격이 오른 반면 한우와 호주산 소고기는 5에서 10%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별 차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비싸잖아. 그러니까 한우랑 별 차이 안 난다 봐. 그래서 이왕이면 한우 먹지 국산은. 그전에는 이렇게 많이 싸서 이거 먹었는데. 미국 육류 수출협회는 올해가 미국산 소고기 생산량 감소 진입 시점이어서 가격이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시장에서 소고기 값도 이 같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올해 임차인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임대차 시장 사이렌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건수는 전국 14,000여 건으로 사고 액수는 3조 1,000억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연간 사고액이 1조 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3분기 누적액이 이미 지난해 3배를 넘어섰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한 인천시의 피해 지원 예산 집행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인천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이달 4일까지 집행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예산은 63억 원 가운데 0.88%인 5,556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예산을 편성한 뒤 정부의 전세 사기 특별법이 발표되면서 경공매 중지 등 대책이 시행됐고 시의 지원을 신청하는 수요가 많이 줄었다며 지원 예산 집행 자체가 올해 6월 시작돼 기간도 짧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전세 사기 이슈를 좀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경기 수원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 추정 피해액이 3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임대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피의자로 처음 조사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확인한 임차인조차도 사기를 피해갈 수 없었다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살펴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YTN 사회부가 집중하고 있는 이슈인데 전세 사기 의혹으로 잠적했던 임대인이 임차인들 앞에 등장했다. 바꿔 말하면 피의자가 피해자 앞에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원 전세 사기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이죠. 정 씨 일가입니다. 이 임대인 정모 씨 일가는 고금리의 전세가 급락까지 겹치면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다면서 지난달 임차인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다 어제 경찰이 정 씨 일가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네. 압수수색 소식을 들은 피해자들이 사무실로 향하면서 그간 잠적했던 임대인과 임대인을 찾던 임차인이 마주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택시를 타고 서둘러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고 피해자들의 항의가 이어가자 경찰의 도움을 얻어 수원에 있는 지구대 한 곳에 몸을 숨겼습니다. 피해자들은 오늘 오전 SNS를 통해 입장을 내고 매일 밤잠을 설치다 만난 정 씨 일가를 눈앞에 두고서도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면서 정 씨 일가에게 자수하고 범죄 수익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잠을 설칠 만큼 괴로웠는데 눈앞에 두고도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경찰 수사 그럼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난달 고소장이 접수됐으니까요. 처음 접수된 지 42일 만에 강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부동산 계약서와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 씨 일가에 대한 첫 조사도 어제 진행됐습니다. 현재까지 수원 전세 사기로 입건된 사람은 정 씨 부부와 아들, 부동산 관계자 등 모두 18명입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고소장이 접수된 수원 남부경찰서가 아니라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또 피의자들이 고의로 사건을 저질렀다는 경위를 입증하는 데 수사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네, 며칠째 이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 계속 피해액도 늘고 있고요. 피해자 규모는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정오를 기준으로 집계된 피해 내용도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들은 모두 207명이고요. 피해 추정 금액은 310억 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주 전만 해도 접수된 고소가 6건, 피해 금액은 8억여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피해 규모가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임차 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또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들까지 고려하면 피해자 숫자와 금액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 씨 일가는 부동산 임대법인 10여 곳을 운영하면서 경기 수원시 일대의 오피스텔과 빌라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정 씨 일가가 소유한 주택이 670여 세대에 이를 거라는 자체 추산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전세 사기 소식 듣다 보면은 지역별로 규모나 양상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번 수원 전세 사기 의혹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네, 정 씨 부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 건물에 내가 10세대를 소유하고 있어도 5세대씩 나눠서 담보대출을 받는 이른바 쪼개기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등기부 등본상의 근저당 가격이 적게 기재되는 걸 노렸다는 건데요.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 씨 일가 법인이 모두 15세대를 가진 수원 권선구 빌라에서 지난 4월부터 살고 있는 임차인은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근저당으로 13억 9천만 원이 설정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13억 9천만 원은 15세대 가운데 10세대에만 해당하는 근저당이고 나머지 5세대에 해당하는 7억 6천만 원이 더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건물에 잡혀있는 채권 최고액이 14억이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다른 건물에 잡혀있는 근저당 역시 다 저랑 동일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확인을 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정 씨 일가가 소유한 다른 빌라나 오피스텔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등기부 등본상 눈속임을 위해서 고의로 쪼개기 대출을 한 게 아닌지 현재 의심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피해자분이 계약할 때 등기부 등본을 갖고 왔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내가 이사를 할 때 들어갈 살집의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확인했는데 참 이런 게 답답한 건데 사기를 피해가기 어려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건물에 잡힌 근저당을 실제보다 적게 알고 계약을 맺었던 임차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을 우려해서 공인중개사에게 꼼꼼히 질문을 했었지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임차인은 건물을 소유한 법인이 무자본 갭 투자를 하는 게 아닌지 불안하다는 말도 당시 중개사에게 전했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는 그때마다 정 씨 일가가 건물을 한두 개 가진 게 아니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이 있다면 은행도 대출을 안 해줬을 거라며 안심시켰습니다. 또 근저당이 13억 9천만 원인데 전세가가 1억 5천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15세대를 가지고 있으니 건물의 가격이 최소 3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겠냐며 걱정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즉 나머지 5세대에 책정된 7억 6천만 원은 설명하지 않았던 건데 계약 당시 나눈 공인중개사와 대화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나 이런 부분은 아닌 거죠? 아니죠. 그분이 아까 오셨잖아요. 임대인 오셨잖아요. 그분이 건물을 한두 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저희 부동산이 신념이 그거거든요. 위험한 거는 중개하지 말자거든요. 네, 정 씨 일가가 잠적하고 임차인이 항의하자 중개사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하지만 임차인은 중개사가 쪼개기 대출을 알고도 담보 목록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고 공인중개사도 함께 고소할 예정입니다. 계약을 하면서 충분한 설명도 없었고 그럼 정 씨 일가 사기 혐의 입증하려면 어떤 것들이 좀 입증이 돼야 되는 겁니까? 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정 씨 일가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서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기거나 송치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 열린 경기 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임대인이 무자본 갭 투자를 위해 고의로 근저당을 최대한으로 설정해둔 것은 아닌지 규명해야 한다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홍기현 경기 남부경찰청은 현장 수사팀에 관련 내용을 잘 전달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 씨 휴대전화번호가 2400으로 끝나는 점에도 주목했는데요. 수도권의 오피스텔 등 수천 채를 갖고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른바 빌라의 신 일당도 해당 번호를 사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경찰은 이 부분 역시도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어쩌면 전 재산을 피해봤을 수도 있는 피해자들, 임차인들의 요구사항과 지금까지 나온 지원 대책도 알려주시죠. 네, 대책위는 현재 선 구제 그리고 후 보증금 회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엔 집회를 열고 시민들 앞에 직접 나서 발언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다만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는 선구제, 후 회수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433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한 센터는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생계비 100만 원과 이사비를 지급하고 긴급주거비를 지원하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임차 기간이 끝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정 씨 일가 소유의 주택을 빠르게 압류해서 전세 사기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네, 아까 지구대로 몸을 숨겼던 임대인, 그 임대인을 눈앞에 두고도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사회부 오종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최소 500명이 숨진 가자지구 병원 참사를 놓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규명 결과에 따라 이번 전쟁의 향방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에 따른 참사라고 기정사실화했습니다. ليقول لمدير المستشفى لقد تم تحذيركم بالأمس بقذيفتين فلماذا لم تخلوا المستشفى حتى هذه اللحظة.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도 이스라엘의 학살로 규정했습니다. ما جرى هذه الليلة فاجعة كبيرة ومجزرة حرب بشعة. 반면 이스라엘은 당시 폐쇄로 TV 영상 등을 제시하며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의 로켓 오발 사건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That a barrage of rockets was fired by terrorists in Gaza, passing in close proximity to the Al-Hali al-Ma'adi hospital in Gaza at the time it was hit. 또 감청을 통해 이슬라믹 지하드 대원들이 이번 사건을 자신들이 했다고 말하는 음성 녹음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슬라믹 지하드는 즉각 성명을 내고 근거 없는 거짓말로 조작해 이스라엘이 잔혹한 학살 책임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참사는 민간인들을 희생시킨 반인도적 전쟁 범죄로 국제사회의 여론에도 충격파를 던지고 있는 만큼 사실 규명 결과에 따라 이번 전쟁의 향방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네, 이렇게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자지구 병원 공습에 분노한 이슬람권 국가에선 격렬한 항의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이번 참사는 전쟁 범죄 정황으로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최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팔레스타인 행정 수도인 서안지구의 라말라 시내 광장이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가자지구 병원 공습에 분노한 주민 수백여 명이 거리로 나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시민들의 분노는 이스라엘의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온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에 대한 규탄으로까지 번졌습니다. When Biden will enforce Israel to stop its aggression, he can meet with them. After that, there should not be any talk with the partner of the aggression. 이스라엘과 서방 국가를 규탄하는 분노의 물결은 이슬람권 국가들로도 일파만파 번졌습니다. 요르단과 레바논을 비롯해 이라크와 이란, 튀니지, 터키 등지에서도 가자지구 병원 공습을 규탄하는 격렬한 항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유엔과 WHO 등 국제기구와 인권단체들도 이번 참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을 엄격히 제한한 국제인도법을 명백히 어긴 것이라며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Civilians must be protected and humanitarian aid must be allowed in to reach those in need as a matter of urgency. Those found responsible must be held to account. 샤를 미셸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가자지구의 민간인 시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자지구 병원 폭격의 배후가 어느 쪽이든 전쟁 범죄 정황이라는데 국제사회의 의견은 없지만 국제법의 실효성 문제는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네, 병원 참사에 대한 충격이 상당한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지난주 가자지구에 대피령을 내린 이후 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피난민 가운데는 해당 지역에 거주해온 기자도 있었는데 당시 얼마나 험난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난주 가자 북부 지역의 한 도로고요. 갑자기 날카로운 소음과 폭발음이 잇따라 들리는데
빌딩 단지 곳곳이 검은 구름 연기와 불꽃이 뒤섞인 채 폭발했습니다. 지난주 이스라엘의 대피령이 내려진 직후 가자지구 출신 기자가 대피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겨우 11살인 아들, 또 임신 2개월 차인 아내, 가족과 함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أقول له لا تخاف يا بني لا تخاف لكن الحقيقة هي أنا خائف جدا. 네, 이윽고 인근 호텔에 도착한 이브라힘 기자. 이제 안전한 거냐 묻는 아들에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هنا بيوصفوش شو اسمه بيوصفوش الفناديق صح؟ بتوصفوش الفنادق لا. 하지만 이 말은 의도치 않게 거짓말이 돼버렸습니다. 호텔 창문 밖으로 낮밤을 가리지 않고 포탄이 떨어졌고 사흘 뒤엔 꼿꼿이 서 있던 옆 건물이 잔해가 돼버렸습니다. 잿가루에 뒤덮인 채 겨우 살아남은 기자의 친척까지 발견됐습니다.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이브라힘 기자는 더 남쪽 지역인 칸 유니스로 이동하기로 합니다. 호텔을 떠난 직후 잠시 머물렀던 지역이 폭격당했다는 설명으로 탈출 영상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بعد ما طلعنا من الفندق يعني ثواني ضربوا صاروخ أو برميل خرب المنطقة كلها. 가자지구에서 태어나고 자라 전 세계의 지역 소식을 알려온 이브라힘 다만 기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은 누구보다 익숙했지만 자신이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7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시 주석은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제3회 1대1로 정상포럼을 계기로 푸틴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월 시 주석의 러시아 국빈 방문에 이어 열린 양국의 정상회담은 특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최대 분수령을 맞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회담 결과가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북한 식당에 들린 뒤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무려 7년 동안 이들을 지원해온 국내 IT 사업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사업가는 북한 식당에 미국 달러 같은 현금과 공연 물품 등을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검은색 북한 대사관 차량이 나옵니다. 북한 정찰총국 간부가 라오스에서 운영하는 북한 식당인데 유난히 자주 방문하던 한국인 남성 손님이 있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IT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사업가 50대 A씨로 식당에서 열리는 공연에 꽃다발을 사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무려 7년간 식당을 드나든 A씨가 단골 손님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북한 정찰총국에 포섭돼 연락망을 구축하고 금품 2천여만 원어치를 지원해 온 겁니다. 초기에는 북한 식당에 단순 생필품이나 음식 등을 제공하는 수준이었는데 점점 공연 물품이나 미국 달러 등 이제 북한 식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충성 자금 명목으로 건넨 미화 4,800달러는 실제로 북한에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A씨는 국내에서 마약류까지 구해다 식당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북한 식당 홍보글을 인터넷에 올리라는 지시도 받은 A씨. 미얀마와 라오스, 북한에 반대하는 국외 사이트에 사람들이 접속하지 못하게 조치하라는 지령도 내려왔지만 이는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북한 식당 여종업원과 애정관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호기심에 북한 식당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공작원 꿰매 빠질 위험도 존재한다며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14만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주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흉악범죄의 고리를 끊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늘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임을 가슴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모제에 직접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도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헬로윈 축제 분위기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일부 유흥가는 오히려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제기돼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줄곧 요구했는데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처리를 재차 외쳤습니다. 특히 오는 29일 참사 1주기 추모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달라면서 대통령실에 초청장도 전달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추모제를 주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준비한 시민 추모 대회 자리에 오셔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희생자들 영전에 국화 한 송이를 올려주십시오. 어느덧 1년이 흘렀지만 참사 현장에 그날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추모객들의 발길도 여전히 이어집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아는 지인이나 겪은 것도 아닌데도 좀 아직도 마음이 안 좋아서 할로윈만은 이거를 안 잊었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어요. 네. 이런 가운데 올해 헬로윈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난해엔 참사 2주 전에 열렸던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올해는 개최되지 않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호박이나 마녀 장식이 가득하던 놀이공원들도 헬로윈 축제를 웹툰이나 가을꽃을 주제로 한 행사로 대체했습니다. 동시에 헬로윈 기간 이태원 대신 홍대와 강남 등으로 사람들이 몰려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진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홍대 지하철 9번 출구 그런 데가 사실은 되게 좁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가보면 느끼겠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왔다 갔다 보니까 혹시 거기서 이제 잘못되지 않을까. 때문에 서울 용산구와 마포구 등 지자체는 인파 밀집 지역에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도 벌일 계획입니다. 경찰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대책을 고심하는 등 비극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모두가 바짝 긴장한 모습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물가 인상을 초래하는 가격 담합, 과징금 부과율이 강화됐는데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침대용 스프링 등 강선을 납품하면서 6년에 걸쳐 가격을 담합을 한 10개의 제강사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54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철강사는 강선 제품 원자재인 선재를 생산하고 제강사들은 이것을 사서 강선을 제조합니다. 여러 종류의 강선은 침대와 자동차 제조용 스프링, 비닐하우스 활대, 정밀기계, 통신선 등 제조업에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원자재 가격에 변동이 있으면 철강사는 분기별로 미리 제강사의 선재 가격 변동을 통지합니다. 10개 제강사들은 이를 기회로 강선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6년 4월부터 5년 10개월간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 이상으로 강선 제품 가격을 올린 겁니다. 특히 침대 스프링은 최대 120%까지 상승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제강사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48억 원을 부과하고 6개 제강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건은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매출액의 최대 20%로 2배 향상된 뒤 첫 적용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서 강선 시장에서 관행처럼 장기간 지속되어 온 담합을 건절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변동에 편성한 가격 담합 등 향후 유사한 법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큰 중간재 담합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가을 야구가 내일 NC 두산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으로 막을 올립니다. 1승을 안고 시작하는 NC가 다소 유리하다는 분석 속에 두 팀은 각각 외국인 투수 테너와 국내파 에이스 곽빈을 선발로 내세웁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규리그 마지막 날까지 피말리는 순위 싸움을 치렀던 두 팀. 시즌을 4위로 마친 NC는 일단 1승을 아는 상태인 만큼 1차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준 플레이오프에 오릅니다. 앞서 최고 투수 패디를 소진한 게 아쉽지만 시즌 중반 2선발로 안착한 좌완 테너를 내세워 2년 만에 가을 야구를 준비합니다. 2015년부터 도입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5위가 4위를 꺾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잘해줬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또 2년 만에 다시 또 가을 야구에 진출하게 된 것 같고요. 지난주 3위였다가 5위까지 밀린 두산은 1차전을 이겨야 2차전을 바라볼 수 있는 말 그대로 벼랑 끝 승부. 국내파 에이스 곽빈이 필승 카드인데 올해 NC전 승리가 없는 것과 선수들이 거듭된 총력전에 지친 것이 부담입니다. NC의 통합 우승을 이끌고 다시 친정팀으로 돌아와 두 팀의 전력을 꿰뚫고 있는 최고 포수 양의지의 활약이 선발 투수 맞대결 못지않은 변수입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아마도 선수들이 체력 소모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의지 선수를 지금 전혀 DH를 쓰지 못하고 지금 계속 포수로 앉기 때문에 올해 처음 1군 지봉을 잡은 강인권 NC 감독과 이승엽 두산 감독이 벌일 초보 사령탑의 지략 싸움도 관심. 때이른 가을 추위를 녹일 포스트 시즌의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내일은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동안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는데요. 비는 내일 새벽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서 먼저 시작되겠고 이후 비구름이 점차 남하하며 충청과 남부지방에도 차례로 비를 뿌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국에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후에 비가 그치겠지만 다시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아침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겠는데요. 서울이 16도, 대전과 대구는 12도 선에서 출발하겠고요. 반면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이 낮겠습니다. 서울이 19도, 대전도 19도, 광주와 대구는 23도, 부산은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비는 모레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비구름 뒤를 따라서 찬 공기가 밀려오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는 때이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